안녕하세요. 도시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예전에는 KBS, MBC, SBS라는 방송 3사가 드라마의 제작과 편성을 다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종편과 케이블 TV, 그 다음 이제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시청자의 어떤 시간과 마음을 빼앗는 그 경쟁 구도가 좀 치열해졌는데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등장한 어떤 일종의 드라마 코드가 있죠. 바로 막장이라는 건데요. 사실 막장 드라마를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막장의 요소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우선 막장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떤 갱도의 끝을 말하잖아요. 그 끝에서 다시 지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에 누군가가 가림막을 하고 있다, 아니면 장애물을 만들어 놨다면 반드시 그걸 극복해서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탈출하는 과정이나 그 상황이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때로는 자극적이고 지나치게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지만 어떤 그런 막장, 극한의 상황은 여러 예술작품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소재이기는 하거든요. 사실 막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지는 않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과 터키의 막장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얻어요. 우리나라에서 막장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같이 나열을 해봐요. 출생의 비밀, 그죠? 내가 알고 봤더니 이 집 딸이 아니었어, 이런 거. 그리고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니었어, 우리 아빠가 아니었어, 나는 배다른 형제야, 씨다른 형제야, 별의별 그런 출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죠.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어떤 삼각관계죠. 나는 얘를 좋아하는데 쟤도 얘를 좋아하고 그런 삼각관계. 그런 삼각관계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 청춘 간의 삼각관계면 쫄깃쫄깃하고 보는 이야기가 재밌겠지만, 결혼을 한 유부녀들, 유부남들의 이야기라면 더더욱 막장이겠죠. 그래서 이제 불륜과 어떤 비도덕, 금기사항은 어떤 막장의 필수 요소이기도 하고요. 또 당연히 돈이 들어가겠죠. 돈을 쫓아가는 어떤 주인공이라든지 아니면 돈 때문에 변하는 어떤 사랑, 가족관계, 그런 게 들어갈 수 있고, 또한 갑작스런 죽음 또는 내가 몰랐던 어떤 불치병. 그래서 어떤 갑작스런 죽음이나 자살이 개연성이 없을 때는 굉장히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 막장이라는 건 사실 우리 삶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 막장 드라마가 욕을 먹는 이유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이나 두 번 겪어도 너무나 충격적인 어떤 상황이 그 드라마 안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너무 철저하게 비참하고 불쌍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나오고, 그게 셈이 나고 질투가 나서 그 주인공을 더 괴롭히는 또 누군가가 나오는 거죠. 이러한 구도는 사실 오래전부터 권선징악이라는 어떤 스토리텔링의 원형으로 나오잖아요. 콩쥐팥쥐가 그렇고 신데렐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다못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든 디즈니 만화의 어떤 스토리텔링은 이러한 구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소재를 쓴 모든 작품이 막장이 될까요? 안나 카레리나를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안나 카레리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불륜 작품입니다. 안나는요, 사회적으로 안정돼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약간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약간 나이 많은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한 젊은 여자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죠. 자식을 꾸리고 남들이 봤을 때는 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젊은 장교를 만나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흔들리고 썸 타는 걸로 끝났으면 괜찮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이게 작품이 안 되겠죠. 이 안나는 젊은 장교와 함께 이제 바람을 피죠. 이제 속된 말로, 제가 굉장히 속된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불륜을 저지르고 그 다음 도피 행각을 합니다. 도피 행각을 넘어서 이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되죠. 그렇지만 이게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나는 이 남자한테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집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감정에 빠져서 결국에는 자살을 하고,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는 걸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실 이렇게만 들어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침 드라마나 아니면 정말 사랑과 전쟁, 아니면 기막힌 상황, 실제 상황, 이런 어떤 다큐 상황에서도 볼 수 있는 스토리잖아요. 하지만 안나 카레리나가 막장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좋아해서 안나 카레리나의 어떤 옹호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안나 카레리나는 전 세계적인 명작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거기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인간의 본성, 아니면 캐릭터,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되고 읽어도 질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읽히고 사랑받는 작품이겠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셰익스피어의 리어왕. 리어왕 같은 경우나 햄릿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제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해서 누군가가 죽는단 말이에요. 또 로미오와 줄리엣을 한번 볼까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게 10대들이 정말 어른들 말로 머리에 피도 마르지도 않은 것들이 손 붙잡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거 일반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났으면 이 부모들이 얼마나 난리가 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작품을 읽으면서 이 부모 되게 짜증나겠다, 어떡하니,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이 안에서 정말 애절하고 절절한 사랑과 로맨스와 또 여러 가지 인간 본성을 읽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장 소재와 막장 드라마는 다르다. 그리고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완성도입니다. 사실 막장이라는 것은 일종의 극한 상황을 얘기해요. 저는 막장이라는 단어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열심히 쓰신 분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네거티브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게 막장이다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제가 처한 상황에서 저 자신을 얘기할 때 이건 막장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때, 내 자신의 상황을 시니컬하게 넘어갈 때는 그냥 막장이야, 내 인생 막장일 수도 있어,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어떤 작품을 얘기할 때 저는 함부로 막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막장 상황, 즉 극한의 상황을 굉장히 잘 쓰신, 항상 어떤 주인공을 어떤 딜레마에 빠뜨리게 만드는데 최고인 감독님이 있습니다. 바로 박찬욱 감독님이고요. 박찬욱 감독님은 제가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 박찬욱 감독님은 항상 등장인물을 어떤 딜레마, 정말 그러니까 막장인 거죠.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사람의 어떤 극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만드는 상황을 항상 연출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인터뷰가 있어서 제가 지금 발췌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막장 요소는 사실 우리 삶에도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모여 있어가지고 개연성이 없고 자극적이고 어떤 정말 고구마 1000개, 10,000개 먹은 것 같은 어떤 답답함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 막장의 코드를 넣는 것 뿐이지, 사실 우리 살면서 뉴스를 보더라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간 본성에 반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이런 막장 요소를, 현실에서 이러한 막장 요소를 대중적인 작품이나 어떤 문학 작품에서 썼을 때 이게 어떤 막장 드라마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어떤 예술의 경지에 오르는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예술 작품이 되느냐의 차이는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그 차이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막장 요소가 다분해서 어떤 막장 드라마나 막장 영화나 이제 말도 안 되는 것들은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뻔하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어떤 감동도 어떤 깨달음도 주지 않기 때문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거고요. 물론 보면서 욕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막장의 소재를 가지고 뛰어나게 인간의 본성을 표현한 완성도 높은 작품은
다시 봐도 내가 이때 읽었을 때 느끼는 감동과 다른 또 다른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때 받았던 감동보다 더 진한 여운을 남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게 이제 가벼운 막장 드라마냐, 아니면은 이렇게 경지 높은 어떤 예술 작품이냐,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통속적인 소재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이 작품의 완성도가 높다면 절대 막장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폭풍의 언덕을 읽으면서 제 주변에서 폭풍의 언덕 어때? 읽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거 막장이야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견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변론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참고로 이 작품은 영미문학의 3대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비극이 리어왕,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모비딕, 그 다음 세 번째가 폭풍의 언덕이에요. 그만큼 영미문학에서 아주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작품인 거죠. 그래서 그냥 막장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책을 제대로 읽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 팬인데 그 팬을 잘 알지 못하면서 이제 흉을 볼 때 좀 약간 섭섭한 생각이 들고 변명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막장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폭풍의 언덕에는 그런 통속적인 소재, 그 다음 막장적인 요소가 다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약간 그 겉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출생 신분의 차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평화로운 두 집안의 어떤 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고요.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계속 죽어요. 죽고 또 죽고. 그 사촌 간의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 이걸 이제 구성이나 어떤 약간의 줄거리만 보신 분들은 나 이런 책 읽어도 될까? 힘들 것 같아. 안 읽을래.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2세대에 걸친 이야기거든요. 단순하게 어떤 삼각관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인생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등장인물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등장인물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폭풍의 언덕은 두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집안이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로 평범하게 지내도 됐을 텐데 이 모든 균형을 깨어놓는 인물이 바로 히스클리프입니다. 히스클리프는 책에서 어떤 집시라고 묘사가 되는데요. 집시는 약간 루마니아에 있었던 떠돌이 민족을 얘기하는데요. 아직도 집시가 그렇게 유럽에서 좋게 평가받지는 않아요. 여름이 되면은 남부 프랑스나 어떤 이태리, 스페인 같은 데 가면 정말 그 무리로 다니면서 소매치기를 하기도 하고요. 좋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행을 많이 유럽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집시가 어떤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집시 출신의 정말 지저분하고 교육받지 못한 히스클리프가 이 폭풍의 언덕인 이 애슈가에 등장하면서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사실 히스클리프를 그 아빠가 데려놓고선 양자처럼 대접을 하든가 아니면 하인이라고 딱 규정을 하든가 그랬으면 문제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아빠는 자기 아들보다도 히스클리프를 더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 아빠들은 당연히 히스클리프에 대한 질투가 생겨나죠. 그래서 이제 히스클리프가 막 눈치도 보고 어떻게 자기가 처신해야 될지 잘 모르고 사람들이 막 막대하기도 하는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이 집안의 딸인 캐서린인데요. 캐서린은 엄마 없이 자란 말괄량이 자기 멋대로이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해서 자기 오빠가 히스클리프를 무지막대하게 대해도 캐서린만큼은 굉장히 따뜻하게 히스클리프를 대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에 대한 감정을 키워나가죠. 그래서 캐서린이 정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자신의 감정을 따라갔다면, 그럴 용기가 있다면 아마 이 이야기는 격정적인 사랑 끝에 결실을 맺은 어떤 로맨스 소설로 끝이 나겠죠.
비극의 시작이 히스클리프의 등장이었다면 파국의 시작은 바로 캐서린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매우 현실적인 선택을 해요. 히스클리프가 나 자신이라는 둥, 뭐 나의 소울메이트라는 둥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히스클리프가 아닌 린튼가의 에드거와 결혼을 하게 되죠. 캐서린이 히스클리프랑 결혼을 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히스클리프 대신에 어떤 안정적이고 정말 착하디 착한, 때로는 우유부단한 어떤 굉장히 자상한 에드거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 결혼을 해서 굉장히 평화롭게 살지만 이 평화가 다시 한번 깨지는데 그게 또 다른 이제 히스클리프가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전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히스클리프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캐서린은 히스클리프를 잊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히스클리프도 자기가 이렇게 멋지게 돌아왔으니까 캐서린이 자기의 마음을 좀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을 했고, 그리고 히스클리프가 어떤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에드거, 그러니까 캐서린의 남편의 여동생이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정말 사랑 없는 결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사벨이라는 그 여동생은 전혀 그걸 몰라요. 정말 그냥 순진하고 밝고 자기가 어떤 사랑의 힘으로 히스클리프를 변하게 만들 거라고 굳게 믿는, 정말 사랑을 믿는 사람으로 나오죠. 하지만 일방적인 사랑으로는 어떤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죠. 그래서 이 이사벨은 굉장히 이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캐서린이 산후여독으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파국이 계속 나오는데 이사벨도 죽고 린튼 에드거도 죽고, 그리고 또 이제 캐서린의 오빠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었었거든요. 그 사람도 죽고 다 죽습니다.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되게 부유해졌고요. 모든 게 다 자신의 복수가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히스클리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히스클리프는 거기에서 이야기를 끝냈어도 됐었죠. 나의 복수는 이루어졌다. 나는 재산을 다 가졌고 나를 배반했던, 나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의 딸 캐시라고 하는데요. 캐시와 자신의 아들, 그러니까 이사벨라죠. 이사벨라와 함께 얻은 아들 헤어튼을 결혼을 시킵니다. 즉 헤어튼하고 캐시가 결혼을 하지만 어떤 원한이나 불만이나 원망 없이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감정 없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편안하게 끝이 나요. 왜냐면 히스클리프도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한 대로 복수도 하고 재산도 갖고, 그리고 원한 대로 아들과 그 딸, 그러니까 캐서린의 딸인 캐시와 결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미쳐서 죽죠. 사실은 정신병으로 죽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하나의 어떤 그 비현실적인 설정이 뭐냐면 히스클리프가 캐서린의 유령을 맨날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그 유령의 소리를 쫓아가고 유령을 쫓아가서 막 한밤중에도 거의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게 뭐 드라마가 됐다면 당연히 뭐 그 작가 퇴출당하겠죠.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런 작가가 한 명 있었죠. 사실은 MBC에서 퇴출당한 어떤 작가가 있기는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 이야기는 뭐 굉장히 그 캐릭터 면에서 독특하고 기존에 없었던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였습니다. 빅토리아 시대는 체면, 윤리, 그리고 어떤 보여지는 매너, 그래서 굉장히 어떤 영국 신사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던 시대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반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정말 파국적인, 비극적인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냈어요. 이 작가가. 이 작가의 자매는 제인 에어라는 어떤 독립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어떤 시대의 여성상을 잘 발휘한 어떤 소설을 쓴 반면에 에밀리 브론테는 정말 그와 반대되는 사랑에 죽고 못 살고 또 어떤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어떤 사회적인 그 지위를 결혼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어떤 여주인공을 내보이면서 격정적인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를 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돼, 막 이런 반응이 나왔대요. 뭐 우리말로 하면은 막 텔레비전 보다가 뭐 이렇게 방석 집어 던지고 뭐 베개 집어 던지고 막 뭐 이불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대중의 반응은 정말 말도 안 된다,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시대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이 작품이 가진 정말 고유의 작품성을 인정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영미문학의 이제 3대 비극 중에 하나라고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지금까지도 어떤 인간 본성의 원형을 찾을 수 있는, 또한 어떤 스토리텔링과 서사를 찾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요. 뭐 영원한 고전인 거죠. 이 책은 사실 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좀 두꺼워요. 사실 이 세대,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얽힌 그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당연히 이야기가 길겠죠. 하지만 읽는 거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만큼 빠르다는 게 어떤 전개가 빠르거나 어떤 막장 요소가 있어서 막 빨리 나간다는 게 아니라 이야기의 몰입도가 굉장히 좋고요. 그냥 이 책에 대해서 어떤 꺼리낌을 얻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드라마랑 비교를 하는 이유가, 사실 저는 이 책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읽었어요. 그 이전에 초등학교 때는 오빠가 읽던 계몽사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제일 정말 좋아했었던 건 이제 셜록 홈즈의 이야기였었는데, 이제 항상 그거는 오빠가 독차지했던 책이라서 이제 오빠가 안 볼 때 이제 몰래 가서 보거나 아니면 오빠가 정말 여러 번 읽어서 더 이상 읽지 않는 너덜너덜해진 책을 제가 이제 그 뒷타자로 해서 이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저희 어머니가 야, 너도 이제 책을 읽어야지 하고서 이제 서점에 데려가 주셨는데, 사실 이제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폭풍의 언덕? 제목이 조금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 힘입어서 제가 책을 골랐는데 정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선 뭐 이건 사촌하고도 결혼을 하고 이 집안에서 얘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지?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니까 우선 이름도 어색하고 이게 막 다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름이 어색하니까 책 앞에 이렇게 인물도를 그려놓고 얘는 얘랑 이런 관계구나 하면서 이런 노력까지 하면서 이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책에 있는 주인공들이나 캐릭터의 감정선을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 중학교 2학년이 뭘 알겠어요. 이런 격정적인 사랑, 우울하게 그지없는 저 바람 부는 언덕, 그 다음 어떤 사랑인지 집착인지도 구별 안 되는 한 남자의 어떤 응어리진 가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중학교 2학년이 알겠냐고요. 근데 제가 서점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어린이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어린이가 읽는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이모, 삼촌, 고모들은 뭐 이 친구랑 충분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건 이런 거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여력이나 노력과 의지가 있다면 그 친구한테 이 책을 읽으라고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이가 이걸 읽고선 끊임없이 아마 질문을 할 거예요. 얘는 왜 이랬어요? 쟤는 왜 이랬어요? 이거는 왜 이래요? 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받을 노력이나 어떤 시간이 없다면 이 책은 잠시 아이한테 조금 비껴놓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책을
다시 이제 중학교 때 그렇게 해서 접어놓고 이제 수험 생활을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그러고선 대학교 때 다시 읽었는데, 그때는 정말 내가 왜 중학교 때 이걸 이해하지 못했지? 나 되게 바보였나 봐. 라는 식으로 너무나 이제 감동 어리게 읽은 책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이제 이 폭풍의 언덕을 다시 찾은 건 누군가의 권유로 다시 읽게 됐어요. 이 책을 리뷰하려고 해서 읽었었던 건 아니고요. 여기에 수많은 서사와 캐릭터의 원형이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저한테 누가 추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학교 때 재밌게 읽었었던 기억도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 책의 새로운 이제 구성이 뭐냐면요. 이 책은 소위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서요. 이 액자라는 건 이렇게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 액자를 누군가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은 그 폭풍의 언덕에 어떤 세입자가 들어오고 계속 같이 있었던 한 하녀의 어떤 나레이션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굉장히 선과 악, 또는 사랑과 복수, 뭐 천국과 지옥, 뭐 평화와 불균형, 이러한 어떤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설정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등장인물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본성을 펼치는가는 정말 이게 작가가 할 일인데, 그 작가가 너무나도 완벽하고 훌륭하게 이 작품을 썼다는 거죠. 이 작품은 기존의 작품에서 없었던 어떤 캐릭터 플레이가 굉장히 잘 표현됐고, 그 캐릭터들이 어떤 극한적인 상황에서 서로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고 자신의 감정을 어떤 식으로 펼치는지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가 굉장히 깊고 넓게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이 책은 제목대로 정말 감정의 폭풍에 휘말릴 수 있어요. 굉장히 격정적인 사랑 또는 집착 또는 광적인 행동들의 어떤 광적인 행동들 때문에 몰입감도 좋지만, 그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가 굉장히 깊고 넓게 되어 작품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다 읽고 나면은 내가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와 나의 어떤 편안한 일상을 감사하게 되지 않을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책방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